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정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예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전세금까지 모두 날린 이야기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줄 알았어요.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설마 저를 속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70살에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2년 전 가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퇴직한 지 5년째였는데 나름대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동구에 전세 8천만 원으로 살고 있었고 적금도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에 가끔 용돈벌이로 하는 일도 있어서 크게 부족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최상현이라는 지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15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작은 건설업을 한다고 했는데 평소에도 꽤 여유 있어 보였거든요. 만날 때마다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녔고 손목에는 항상 반짝이는 시계가 있었어요. 정호 형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해 보였어요. 아, 상현 씨. 무슨 일이에요? 형님, 실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톤으로 전화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형님,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1시간 후 근처 카페에서 최상현을 만났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왠지 그 반짝임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드리게 돼서요. 상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실은 공사 대금 받을 게 있는데 발주처에서 자꾸 미뤄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재비랑 인건비를 다음 주까지 꼭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꽤 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면. 정말 한 달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공사비 나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살짝 놀랐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적금을 깨면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한 달이면 금방이잖아요. 형님, 정말 급해서 그래요. 이자도 제대로 드릴게요. 상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잘해줬던 사람이었거든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답하자 상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한 달 후에 꼭 갚을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만나서 돈을 건네주기로 했죠. 상현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계속 고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급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뽑아서 상현이에게 건네줬어요. 차용증도 제대로 써줬고 이자는 월 3%로 정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달 이맘때 꼭 갚을게요. 상현이가 돈이 든 봉투를 받으며 몇 번이고 인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달 후면 돌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었죠.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고 차용증도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상현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깜빡먹었나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현 씨? 아, 형님. 죄송해요. 아직 공사비가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둡게 들렸어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2주 정도야 뭐 어렵지 않죠. 공사 대금이 늦어지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2주 후에 연락 주세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며칠 더 기다렸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동네에서 상현이를 같이 알던 김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최상현 씨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아세요? 김 사장님의 대답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최상현 씨요? 요즘 연락이 안 돼요. 한 달 전부터 전화도 안 받고. 뭔가 이상했어요. 저한테만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이 안 됐던 거였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상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성남에 있는 빌라 2층이었는데 15년 전부터 그곳에 산다고 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1층에 사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2층에 사는 최상현 씨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런가요? 아, 그분요? 한 달 전부터 안 보였어요. 이사라도 간 건지. 한 달 전부터요? 그럼 저한테 돈을 빌린 직후부터 집을 비웠다는 얘기잖아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현이 핸드폰에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걸었죠. 하지만 계속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만 나왔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발한 거죠.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차용증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런 일이 처음이신 건 아니에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상현이라는 사람 이미 몇 건의 사기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몇 건의 사기 신고라고요?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당했나요? 네, 대부분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이에요.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이죠.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경찰관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돈을 받자마자 바로 써버려요. 게다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냥 날아간다는 걸 실감했어요. 적금을 깬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현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간신히 연결된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상현 씨, 대체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을 안 했어요? 형님, 사실은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또 다른 급한 일이라고요? 이미 5천만 원을 빌려간 상태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공사비는 언제 나와요? 그게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또 부탁이라고요? 이미 5천만 원을 빌려간 상태에서 무슨 부탁을 또 하겠다는 건지 황당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3천만 원을 더요? 그럼 총 8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 전세금이 바로 8천만 원이었어요. 상현 씨,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저도 어려운데. 형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걸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절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는 건 너무 위험했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형님,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인데 여기서 더 빌려주지 않으면 그 돈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거는 심리와 비슷했죠. 다음 날 상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천만 원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신중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번엔 정확한 상환 계획을 세워주세요.
당연하죠, 형님. 한 달 안에 8천만 원을 모두 갚을게요. 결국 전세금 8천만 원을 모두 뽑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상현이에게 빌려줬죠.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요. 상현이가 돈을 받으며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안도감보다는 오히려 조급함이 더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상현이는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확신했죠. 제가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는 걸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빌려줬다고 신고했어요. 할아버지 왜 또 빌려주신 거예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처음 빌려준 돈이라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보신 거네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미 첫 번째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더 큰 사기에 당한 거였죠. 그런데 할아버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최상현, 이 사람 초범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과가 있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사기를 쳤다고요? 그럼 저와 15년을 알고 지낸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해온 거였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도 할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5명 정도가 더 신고를 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에요. 5명이나 더 있다고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의 여러 타겟 중 하나였던 거네요. 15년간의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저를 사기 대상으로 본 거였어요. 총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해도 5억이 넘어요. 5억이라고요? 저 혼자 8천만 원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다니.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기였던 거죠.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8천만 원은 이미 날아간 돈이구나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전세금 8천만 원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월세로 바꾼 집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거든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이에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죠. 화장실도 공용이고 방 크기는 3평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70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어요.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급 130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간 격리 일만 해왔는데 70살에 경비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밤새 근무하는 날도 있고 추운 겨울에 밖에 서 있어야 하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행히 몸이 아직 건강한 편이라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적응이 좀 됐어요. 경비실에서 책도 읽고 라디오도 듣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분들도 저를 잘 대해 주시고요. 물론 후회되는 마음은 여전해요. 왜 그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두 번째 3천만 원을 빌려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어려운 생활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요즘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다른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됐지만 서로 격려하며 살고 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넓은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절,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있던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일부러 안 하려고 노력해요. 대신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직 건강하니까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첫 번째 약속을 어겼는데 또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의심해 봐야 해요. 저는 그때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빌려준 돈이라도 받으려는 욕심 말이에요.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봤죠.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0살에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현이에 대한 원망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15년간 쌓아온 믿음을 배신한 것도 그렇고 계획적으로 여러 사람을 속인 것도 그렇고요. 언젠가는 잡혀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제가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경비실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파트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가끔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얻은 것도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받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도 가끔 상현이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도 해요. 사과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 연락이 없네요. 아마 평생 연락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해요. 새벽에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학생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세요. 돈을 잃어도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70살에도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하루 정도는 생각해 보세요. 둘째, 첫 번째 약속을 어겼는데 또 빌려달라고 한다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셋째, 차용증을 써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런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저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다 되어 가네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저는 또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갈 거예요. 70살의 새로운 인생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만 경비실로 돌아가서 밤 근무를 마저 해야겠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